자, 안양외고 4강 4강 실전학습 2회 뒷부분 광야에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그 인증번호 나오니까 그거 역시 좀 잘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 이거는 오늘이 언제죠? 오늘이 22일이에요. 22일이니까 다음 주에 문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야, 범위가 많으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매 영상마다 말씀드리지만, EBS 문제 절반 정도가, EBS 문제 굉장히 일부가 이제 내신에 나오게 되고, 그 내신에 나오는 문제 중에 절반 정도는 EBS 문제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EBS 문제를 잘 풀어주셔야 돼요. 광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광야의 주제는 조국의 광복과 민족의 이상실현에 관련된 염원. 근데 이거는 너무 유명해가지고 잘 알지 않나. 자, 그리고 전개 과정은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결국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제 시간의 흐름으로 글이 구성이 되어 있다. 독백적인 어조고 시간의 흐름으로 되어 있고, 명령형 의미로 이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부정의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고, 사실 같은 말이지 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입니다. 자, 작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육사의 광야. 자, 이육사의 광야. 까마득한 날에, 아주 과거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그러니까 이 지구가 만들어지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을까? 설이거든. 들렸을까? 들리지 않았다 이거야. 나 다시 말하면, 아직 이 지구에는 생명이 있기 전을 얘기하는 거야. 아주 예전에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에도, 바다가 이제 사랑해서 달린다는 거는 이제 의미법이겠죠. 차마 이곳 조선 광야, 이곳은 침범하지 못했을 것이다. 자, 우리가 어딘가를 침범하지 못했다는 건 굉장히 거기가 대단한 곳이라는 얘기거든. 침범하지 못하는 굉장히 신성한 공간이었다. 조선은 아주 신성한 공간이었다. 끊임없는 광음은, 이제 빛광자의 소리음자거든. 세월이거든.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서 지고, 계절이 피어서 졌다라는 건 시간을 눈에 보이게 만든 거예요. 이 부분은 추상적인 시간이라는 관념에, 이걸 계절처럼 피어서 졌다고 했으니까 구체화라고 볼 수 있고요.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강물은 이제 그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 4대강을 끼고 역사 만들어졌으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과거의 상황을 제시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네 나라가 역사가 시작됐어. 자, 여기 이제 4연이 현재거든. 근데 지금은 눈이 내려. 고난과 시련, 배경 넣으면 일제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화향기, 선비의 상징이잖아. 지조와 절개가 있고 의지가 아주 강력한 매화의 향기가 홀로 아득하게 이 조선에 퍼져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런 해방의 기운이나 독립의 의지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여기에 가난한 노래시를 뿌릴 거야. 이 가난한 노래시라는 요 말이, 노래라는 말을 잘 봐야 돼.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렇게 연결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서 노래의 씨앗을 뿌릴 거야. 그럼 나중에 이 광야에서 누가 이 노래를 부를 거야. 그러니까 나는 씨앗만 뿌릴 거야. 씨앗까지만 뿌릴 거야. 이 씨앗이라는 거는 자기가 썩어서 이제 튀거든. 그래서 자기 희생의 이미지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가난한 노래는, 노래까지만 보면 독립을 얘기하는 거죠. 광복. 그러니까 나는 이 독립의 그런 기초를 씨앗으로 삼아서 이제 씨앗처럼 심어 놓으면 나중에 아주 미래에 천고 뒤에 백마를 타고 오는 초인이, 이건 이제 독립을 가지고 올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 말고 이제 다른 어떤 독립을 가지고 올 사람이 이 광야, 이 조선에서 가난한 노래를 목 놓아 부를 거야. 그래서 이 조선이 독립이 될 거야 라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독립의 기운이 이제 의지적이고, 뭐 하리라 이런 말들 보면 이제 명령형 어미를 통해서
아주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다음 작품입니다. 다음 작품은 김관식의 거산호라는 작품이에요. 김관식의 거산호는 주제적으로 봤었을 때 자연 친화예요. 전개 과정으로는 자연 친화에 관련된 이야기. 이제 산을 좋아하는 이제 거산호라는 자체 그 제목 자체가 산을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보면 거산호가 이제 2란 말이에요. 거산호가 1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아래에 이제 여러분들 내신 교재 1이 이렇게 나와 있게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주제도 보면 속세를 떠나 살고자 하는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거산어가 나오든 뭐 이렇게 사내가 살래처럼 자연을 좋아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징은 이제 대조, 그러니까 속세하고 자연 친화는 이제 속세에 관련된 부정적인 생각이 좀 들어 있잖아요. 대조가 있고요, 의인법도 있고요, 시각이나 후각이 있고 역설법을 사용했어요. 역설법을 통해서 자연 친화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품을 이제 들어가서 읽어볼게요. 거산호입니다. 오늘 쉼표박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조하려는 거죠. 정서로 환기시킨다 그러죠. 북쪽 창문을 열어서 장거리를 등지고 서서로가 되게 중요하죠. 산을 향해 앉은 뜻은 그럼 난 장거리가 싫어. 속세. 나는 산이 좋아. 산을 향해 앉았으니까. 그래서 대조가 일어나. 앉은 뜻은 사람은 맨날 변에 쌓지만 태고로부터 풀어온 산이냐. 그러니까 산에 이제 어떤 속성을 좋아하는 거냐면 변하지 않는 불변의 속성을 좋아하는 거야. 고요하고 너그러워 수하는 데다가 장수한다는 뜻이야. 이게 숫자가 보옥을 가지고도 자랑하지 않는 겸허한 산. 되게 고요하기도 하고 겸손하기도 한 이런 산을 되게 좋아해. 마음이 본디 산을 사랑해서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그 품 안에 자라나 또 거기서 묻히니 내 이생의 낙과 저승의 밥은 아하라이 뻗쳐있는 다리를 놓는 삶. 나의 삶과 나의 죽음에, 이승은 삶이고 저승은 죽음이니까 죽음의 다리를 놓아줘. 그러니까 이 산이라는 건 내 삶 죽음의 전체적으로 나를 아우르는 거야. 네 품에, 니라 그랬어요. 의인법이죠. 네 품에 네 고향인 그리운 산을 이제 불러요. 도노법이라고 해요. 부르는 걸. 미역시 한입팔이 상긋한 냄새. 보면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시각이 되게 지배적이지만 이 부분에는 후각이 좀 들어있다입니다. 산에서 오히려 산을 그리워하며 역설이죠. 어떻게 산에 난 널 보고 있지만 너가 그리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산에서 오히려 산을 그리워하며 꿈 같은 산전기를 그리며 산다 하면서 이제 산에 살면서 산이 너무 좋아. 난 산이 너무 좋아. 자연 친화야 라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작품은 결단코 아니고요. 죽은 새를 위하여 라는 박안서 선생님의 수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증번호 하나 말씀드리면 인증번호는 2855입니다. 인증번호는 2855입니다. 자, 주제는 자연과 괴리같이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삶의 성찰과 비판이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자연 친화예요. 인간을 비판하는. 전체적인 이제 줄거리는 자연 친화적으로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통유리창이었거든. 자꾸 그 유리창에 새가 죽는 거야. 내가 자연 친화적으로 그 유리창을 지으면 뭐하냐. 그 유리창 때문에 새가 죽는데 사실 난 존나 위선적이었구나. 나 되게 인간중심적이었어 하면서 인간에 대한 태도를 성찰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안서 선생님입니다. 밖을 내다보기 위해 혹은 빛을 끌어당기기 위해 인간들은 집에 창을 낸다. 나도 집 앞 개울 건너 밤나무 숲을 바라보기 위해 큰 창을 냈다. 창살 높는 통유리창 때문에 저만치 밤나무 숲이 마치 우리 집 마당처럼 보인다. 유리창이 이렇게 경치를 빌려보는데 편리한 건 줄 알았지. 유리창을 통해 경치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걸 몰랐다. 그러니까 어쨌든 통유리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야. 수필이니까 이게 다 뭐 사실이겠죠. 새벽에 눈을 뜬 지 5분도 안 되어서 딱한 회색 나무가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맹렬한 속도로 날아와 새가 유리창에 부딪히며 땅에 떨어졌다.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가 보니 목뼈가 부러져 즉사한 새가 창밖에 널브러져 있었다. 부배였을까?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 새였다. 무슨 새인지 이름은 알 수 없었다. 크기는 참새보다 비둘기에 가까웠지만 깃털은 참새와 비슷했다. 어쨌든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즉사했죠. 뭐 때문에? 통유리창 때문에. 자연 친화적으로 이제 낸 것이 알고 보니 자연 친화가 아니라 굉장히 인간 중심적이었다는 거죠. 작년에도 유리창에 부딪혀 새가 즉사한 불상사가 두 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새가 왜 그런 실수를 하는지 알고 있다. 밖에서는 유리창 안을 들여다보면 앞산이 그대로 비쳐 보인다. 낮에는 안의 사물들과 겹쳐 보이지만 해 뜨기 전에 어둑시나 새벽녘이면 유리 속이 더 어둡기 때문에 도리어 그 안에 비춰서 앞산은 실물보다 더 깊고 신비한 심산유곡처럼 보이는 것이다. 새가 속은 것이다. 그리고 새가 속은 게 아니라 내가 새를 속여먹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성찰하는 거죠. 내가 잘못했구나. 산에 덫을 놓은 오소리나 멧돼지, 산돼지 등이 닥치는 대로 사냥해 그 간을 내고 피를 빼먹는 인간에게 분노하고 치를 떨었던 자격이 나에게 있을까? 내가 이제 나도 동물을 죽였는데 내가 그런 사람들을 비판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지. 이런 자괴심조차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나는 아차산 골짜기에 이 집을 새로 지을 때 자연 친화적 집을 지으려고 했다. 높게 지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외벽을 흙벽처럼 부드러운 질감을 닮은 마감재를 썼으며 황토색과 초가지붕 빛깔이 중간쯤이 되는 부드러운 색을 칠했다. 자연 친화 좋아하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되게 자조라 그래요. 스스로를 되게 비난하는 말투인 거죠. 자연 친화 좋아하네. 창살 없는 통유리창은 어쩔 거냐? 자연의 일부 인간이 이렇게 자연을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착취했다는 것은 결국 인간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너스레를 떠는 초목이나 산짐승이 알아듣는다면 그런 인간 우월주의에 아마 구역질이 날 것이다. 자연과 문명은 어차피 적대적인 게 아닐까. 총구석에 태어나 내가 처음 문명과 충돌한 것도 유리창을 통해서였다. 어머니의 응이 서울로 끌려오다시피 한 소도시 개성에선 나는 처음에 유리창이라는 걸 보았다. 이 유리창으로 내가 태어났을 적을 떠올리거든. 과거의 경험을 떠올린단 말이야. 여기 나오는 이제 유리창은 과거 회상의 매개체, 과거를 떠올려주는 회상의 매개라고 볼 수 있죠. 석양을 반사한 유리창에 화염을 내뿜는 것 같았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엄마 치마꼬리에 매달렸다. 그전부터 나에게 유리는 불의 이미지와 따로가 아니었다. 오빠는 읍내 소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받아온 학용품 중 화경이 볼록 렌즈거든요. 화경이 이것도 유리창 같은 거죠. 내가 처음 본 유리였다. 하필 그 볼록한 유리의 쓸모가 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볼록 렌즈로 이제 새까만 검은색 색종 이렇게 하면 타잖아. 불을 만드는 거라니. 화경을 통해 까만 종이 위에 뼈를 먹으며 연기가 모락모락 타들어가는 구멍이 생겼다. 그걸 가지고 어른 몰래 장난을 치다가 집도우며 불이 온 게부터 집을 태울 뻔한 일이 있었다. 그 무섭고 불길한 물건을 온통 창으로 쏴버린 기차를 타고 도시에 온 게 자연과 조화로운 삶과 이별하는 것이다. 아차산에는 온갖 새들이 산다. 그러나 생긴 것만 보고 이름을 알 수 없는 까치, 참새, 굴뚝새 등 동네에 자주 내려오는 새들이고 소리로는 무슨 새인지 알 수 있는 것이 소촉새와 뻐국새가 고작이다. 봄부터 지금까지 산에는 온갖 잡새들이 별의별 소리로 지저귀지만 어떻게 생긴 새인지 그 모습을 본 적이 없다. 나는 해경이랑 산에서 갈 때마다 새 소리에 홀린 나머지 죽어서 무언가로 태어날 수 있다면 새로 태어나고 싶다는 소리를 여러 번 했다. 우리 집에 부딪혀 죽은 새 한 쌍 있으니 필은 엄마 아빠였을 것이다. 둥지에서 먹이를 찾으러 간 엄마 아빠를 기다리다 지친 새가 피나게 울고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즐거이 듣던 새 소리 중에서는 이 뒤가 살짝 잘렸는데 그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는 새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마무리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새가 지저귀는 게 정말 즐거워서 지저귀는 게 아닐 수 있다. 엄마 아빠를 잃어서 지저귀는 걸 수도 있다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인간의 성찰에 대해서 인간을 성찰하고 경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수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동화의 문 앞에서 요거까지가 4강의 마무리인데 이것도 간단하게 볼게요. 여러분 문제를 먼저 푸셔야 돼요. 문제를 먼저 풀고 지문도 항상 먼저 읽으셔야 돼요. 시 주제 현대인의 소외된 삶과 아버지와 관련된 이해. 전체적인 글의 전개 내용을 보면 이제 그가 한 달 만에 집에 왔는데 아파트 문이 잠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비밀번호가 아니라 열쇠니까 이제 이렇게 와이프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오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느껴지는 게 소외된 가장이죠. 기러기 아빠인 거야. 집에 오랜만에 왔는데 예상보다 좀 일찍 온 거지. 근데 이제 아내가 없으니까 자기는 열쇠도 없고 그러니까 문을 열 수 없어. 그러다가 우연히 시골에서 갑자기 올라온 또 자기 아버지를 만나.
놀이터의 모습,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아버지랑 이제 놀이터에서 기다리다가 젊은 시절을 회상하고 공중전화 부스에서 집으로 또 전화를 걸어보지만 어차피 전화도 안 받아. 혹시 사람 있지 않을까 하고 또 다시 올라가서 손잡이를 돌려보다 아무도 없어. 아버지랑 또 뭐고 생각하거든. 아버지와 전쟁의 상처에 관련된 이야기. 아버지가 이렇게 6.25 참전용사라 가지고 총 맞은 자국이 있어. 뭐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동화의 문 앞에서 갑자기 놀이터가 시끌덩벙해졌다. 아이들이 몰려온 것이다. 계집애들은 재빨리 그네들을 차지해버리자 사내들이 미끄럼틀 쪽으로 갔다. 지금까지 혼자 그네에 매달려 있던 꼬마 여자애들은 슬며시 자리를 내주고 시소를 옮겼다. 그리고 겁먹은 것 같이 주위를 눈을 두 배로 먹거렸다. 그 표정이 낯익은 기분이어서 나는 은연중에 미소를 띄었다. 노인도,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노인이라 그러거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건 나와 아버지 사이에서 물론 나라고 안 하고 여기서 이제 그라고 하는 전위적 작가 시점이지만 노인이라는 단어를 써서 얘네 둘이 이제 심리적으로 좀 거리가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랑 그렇게 친한 사이인 것 같진 않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불쑥 웃음을 터뜨려 말했다. 좀 뭐래? 뭐 소마가 우회주의 수기가 없었고 몇 열인 게꼭 니아 같다 카이. 아우 사투리를 쓰네요. 사투리를 쓰면서 생동감을 빰 하고 이제 부여를 하죠. 제가 말입니까? 그도 소리내어 웃었다. 이제 그라고 하잖아. 하모 영판 잘했다. 이거 동네 아이들이 취해 가지고 삽작 밖에 안 나갔다 카이가. 죽은 네 할매가 마침 산책 갈때 때마침 억지로 떼불고 댕기고 그랬다 카이. 소액기 댕기면서 좀씩 나아지더거로. 그러면서 사투리 막 쓰죠. 할머니와 어머니가 치맛자랑 맨돌돌 살았던 어린 시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낯익은 기분이라는 것은 사실 이 사람도 되게 어디서 숫기가 없었기 때문이죠. 할머니와 치맛자랑 맨돌돌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 하지만 또렷이 잡혀 나오는 기억은 없었다. 너무 옛날 일이니까. 여름 장마철이면 잡초풀이 부성하게 돋던 앞마당은 잠시 떠올랐다. 가을이면 그곳이 타작만하게 되어버렸다. 새벽부터 기세 좋게 돌아가곤 했던 탈곡기 소리를 그 어렴풋한 환청으로 들었다. 언제쯤이던가 아침에 일어나 뒤란을 돌아보면 감꽃이 지천으로 떨어져 땅바닥에 하얗게 뒤덮고 있을 때가 여름 한철 높다란 대청마루에 누워서 마음이 흠뻑 적도록 귀를 기울이고 하던 소나기 소리 매한 곳곳으로 알싸하게 감겨드는 흙냄새 일테면 삽작밖에 벗어나지도 않고도 결국 지겹지 않았던 세계다. 그러나 지금은 문 밖에 나는 좀 피곤하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내가 이제 문 안에 그러니까 집 안에 어디냐면 여기 어디 있죠요? 내가 이제 집 밖에 나가자 삽작 밖으로 벗어나지 않아도 내가 겪었던 건 굉장히 좋은 그런 시골의 풍경인데 지금 내가 문 밖에 있는 나는 어린 시절과 대조가 되죠. 나는 좀 피곤하고 짜증스럽죠. 아낸 돌아왔을까? 잠긴 문에 비로 생각이 묻혔다. 두 세계를 견고하게 차단하고 있는 철제문. 그러니까 이제 아내와 나의 사이도 심리적인 어느 정도 거리가 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사실 이동화의 소설 요 문 그 제목 뭐냐 문 앞에서는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아요. 그 문 밖에 서성거리고 있는 자신의 처지가 난감했다. 아버지뿐이 아니라면 온 길을 되돌아버리고 싶어졌다. 그놈의 문을 따고 들어간다 해서 무슨 신통방통한 일이 있을 것인가. 하지만 그는 일어섰다. 어쨌건가 다 다시 확인해볼 일이었다. 그는 맥없이 풀린 걸음걸이로 공중전화 부스로 갔다. 그리고 별반 기대도 없이 집에 전화를 걸었다. 따르르 신호가 울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또 그놈의 엉뚱한 기대감이 가슴을 치받았다. 굳이 따지면 상당히 시간을 죽인 셈이긴 하였다. 그새 아내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이제 아버지랑 같이 있는 걸 시간을 죽였다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아버지랑 있는 게 그렇게까지 이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새 아내가 귀가했을 수도 있었다. 아니 거의 확실하게 귀가했을 것이다 하고 그는 성급하게 단정짓는 마음이 되어서 3번, 4번, 5번 신호음만 계속 올리고 있었다. 공중전화 부스에 나오는 그는 곤욕감에 빠졌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방향을 잡아 휘적휘적 걷기 시작했다. 어쩌면 집 전화의 고장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장이라 전화를 안 받는다고 생각한 건데 억측이죠.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았다. 그는 5층까지 계단에 단숨에 올라갔다. 그리고 숨을 헐떡거리며 한참 서 있었다. 문에 잠긴 그대로였다. 손잡이를 걸어둔 가방 역시 변함이 없었다. 주인의 부재를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었다. 그러니까 문 앞에 가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집에 지금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어 손잡이를 주고 가만히 비틀어 보았다. 완강한 정황감이 손바닥에 또렷이 전해주고 그는 손을 뺐다. 목도리가 달아올랐다. 자신의 우스꽝스러운 꼬라지를 누군가 훔쳐보기라도 하는 것처럼 황망히 돌아섰다. 그리고 중략. 그 다음에 목욕탕에다 싸봐라. 이 상처는 언제 생긴 거죠?
목욕탕 때타올로 문지면 그가 물었다. 상처났고 어디 그런 게 있니? 아유 제법 큰 흉터인데요. 아 이거 말이지 이거 총만 자고 아이가 6.25 때 이건가요? 그가 반문했다. 전쟁 입은 상처는 이쪽이잖아요. 어때? 여기요. 그는 노인의 손을 끌어 겨드랑이 흉터를 만져보고 했다. 아 이거 총상 자국이 전에 눈으로 봐도 알겠는데요. 스쳐간 자리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너무 많이 늙으셔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죠. 그러나 그래배나 노인의 대답은 어눌해졌다. 갑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목소리였다. 기억을 더듬듯 노인은 아둔한 손이 흉터를 의심스럽게 더듬어 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꺾고 한참 생각하다가 말을 잃었다. 자신은 말투였다. 네 말이 맞을 끼다. 까딱했으며 갈비뼈가 나갈 뻔했고 네 생모가 그랬다. 그놈의 불콩이 좀에 우회됐어도 내가 지금 흡수일 거다 말도 마라. 아이 그놈 6.25. 아이 그래도 영감은 괜찮시다. 갑자기 옆에서 참견해왔다. 타일바닥 엎드렸던 노인이었다. 이제부터는 이쪽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모양이다. 달갑지 않은 화제 때문에 짐짓 외면해왔지만 이제는 비록 구비가 당기는 이야기거리를 만났다는 것이기다. 탕 속의 노인네까지 참견한 눈치였다. 그러니까 보면 누워있는 노인이라든지 탕 안에 있는 노인,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봤었을 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6.25의 피해자인 거지. 6.25의 피해를 모든 사람이 다 봤다는 거야. 목욕탕에 있는 그 나이 따의 사람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는 거죠. 아이 동란이 그만큼 안 당한 사람이야 대한민국에 있겠소?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버리죠. 날 보시오. 사지가 멀쩡하지만 비구로 쭈그러 바가지가 되지만 흉추가 상처가 같은 거야 없지. 아 그거 대단하게 있어. 내 말은 겉으로 봐서 상처 보이지 않는 상처가 더 크고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슴 속에 또 상처가 있는 거야 이 사람. 이게 뭐요? 예를 들면 가족이 죽었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6.25 우리 근현대사에 아주 큰 상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글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4강입니다. 인증번호 잘 해서 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